하고 있는 남궁승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님들 표정을 제가 읽었습니다. 소문하고 좀 생긴 거하고 틀리다라는.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저희 수의학원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분당에서 개원한 지 25년 됐고요. 저희 수지 직영점은 2011년도에, 그 다음에 특목센터는 2016년에 오픈을 해서 지금 현재 재원생은 약 3,000명으로 초등학생부터 고3까지 단계별 과정별로 쭉 반은 세분화되어 있고요. 중등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특화시켜서 영재고나 과고도 준비가 철저히 잘 되고 있는 학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원장님의 교육 철학은 학부모, 학생, 강사들이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다음에 전공법이 이제 그 불편한 부분들은 인정을 하고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그 부분을 해소해 나갈 것인지 항상 이 전공법을 강조하시고요. 1년에 2번씩은 반드시 저희 강사도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남다른 교육 철학을 가졌기 때문에 시작부터 다른 저희 수의학원, 특히 특목센터에서 수학을 시작이 되면은 어떤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오는지 쭉 보시면 나와 있고요. 이 사진은 매년 이제 업로드 되는데 영재고 과고 간 아이들이에요. 어제 안 왔습니다. 3년 뒤에는 이 사진의 주인공이 자제분들이 되기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제 사회 변화를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시면 굉장히 거창하고 무거운 주제 같죠. 근데 교육은 저는 절대적으로 좀 독립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사회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직업군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어떤 공부를 해야지 되는지 그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진 주제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또 빠르게 준비를 하셔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결론을 짓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어머님들이 내 아이를 잘 보셔야지 되겠죠. 잘 보시고서는 그쪽의 방향을 잘 끌어주시면 되는 건데요. 이제 과거에는 주로 정답을 찾아내는 이제 지식인이 필요했었죠. 왜냐하면은, 입시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풋이 강조되는 이제 결과물을 요구했다면, 지금 2015년 이후의 교육 개정을 보시면은, 인풋보다는 아웃풋, 그러니까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그 취지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죄송합니다. 잠깐만. 예전에는 이제 정답을 찾는다, 정보가 많이 없고 인쇄술도 발달이 안 되다 보니까는 주로 이제 스페셜리스트들이 필요했다면, 지금의 2015년도 그 교육 개정 안에 그 명시된 거를 보면 학습 능력을 갖추고 AI와 공생관계가 가능한 시대에 인재를 육성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학습 능력이라는 거는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냐면,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켜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이다. 어머님도 혹시 메타인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그래서 그 메타인지의 정의적인 거를 해설을 보시면,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이고 냉정하게 판단한 뒤 이를 채우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을 구상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 수의 특목센터의 선생님들의 수업 방법은 메타인지를 키워내기 위한 수업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먼저 선생님들한테 질문하기 전에 저희 선생님들이 먼저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는 알겠니? 모르겠니? 문제 다시 읽었니? 이 문제가 무슨 내용이지? 몇 번째 줄서부터 모르니? 그러니까 이런 자세하고 디테일한 질문들은 아이들이 결국은 자기 학습 자가 능력을 키워내는 부분이거든요. 스스로 계속해서 문제를 분석하고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서 나가야지 되는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정답에서 해답, 그러니까 정답하고 해답의 차이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면접 문제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계산적인 거거나 아니면은 딱 뭐는 뭐다, 뭐는 뭐다 정의적인 것을 물어봤다면 지금은 이제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철학의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계산은 사유의 영역인지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사람의 역량을 물어보는 그 평가 문제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문이과가 통폐합된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공계에서 기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글로벌 시대를 보면은 자본하고 노동의 시장이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거는 기술을 얘기하는 거고요. 노동이라는 거는 이제 언어, 말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의 말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공감을 끌어내서 이 제품을 팔 것이냐. 근데 문화도 이해를 했고 공감도 했는데 기술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이제 문이과 통폐합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갖고 교육 목표가 생기기는 한 건데요. 그러면 이 이공계 지금 이제 추세도 보면은 이과 혹시 이과 지망생 어머님들 계신가요? 아, 네. 그래서 그 이과 그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은 그렇죠. 역시나 수학이죠. 근데 이제 수학도 그냥 막 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수학을 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저는 반드시 심화 수학을 꼭 하고 가야지 된다라고 보거든요. 심화 수학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하고요. 이 방향에서 봐야 되는지 저 방향에서 봐야지 되는지 방향성을 바라보면서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게 되면은 이 논리적 사고하고 창의적 사고가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의 결과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학을 결국은 심화 수학까지 해갖고서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보통 이제 수학 잘하는 애들이 다른 과목도 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저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이 단순하게 수학 문제를 푸는 거가 아니라 심화 수학을 하면서 학업적 역량을 키워가는 과정이 바로 심화 수학을 풀고 다른 과목에 대한 확장된 사고까지도 넓힐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고요. 자, 현재의 입시는 그러니까 결과물보다는 역량을 보는 비중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인풋의 결과를 많이 얻어냈다면 지금은 아웃풋의 결과를 좀 많이 얻어내려고 하는 평가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왜 어떻게 나는 이거를 이행을 해서 뭐를 얻어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은 수행평가나 자소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이제 어머님들이 도와주셔서도 안 되는 거고 본인 주도 하에서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듣고 읽기에서 쓰기 말하기. 저는 요 말하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직 확장된 상황은 아니지만 현재 중학교 2학년서부터는 수능도 논술형으로 바뀐다라고 이렇게 1차적으로 결과 발표는 났거든요. 근데 이 글로 평가하는 거를 갖다가 어떻게 선생님들이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저희도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글로 평가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그 학생들의 얼마만큼 생각의 깊이를 갖고 진정성을 얻어낼 수 있는 결과냐. 근데 이 부분은 딱 저희 뭐 당일치기, 초치기로 얻어낼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어렸을 때서부터 쭉 책을 많이 읽고 아니면 또 좀 체험학습이나 경험치가 많이 쌓인 아이들이 이 부분이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혹시 월말고사 세대가 있으신가요? 아, 그럼 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세대신가요? 3월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현재는, 모르세요? 월말고사? 네. 월말고사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3월 말에 월말고사 있었고, 중간고사 있었고, 기말고사가 있고요. 근데 현재는 초등학교도 중학교 1학년까지는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없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수시로 물어보는 이제 수행평가라든지 아니면 포트폴리오 작성하는 거라든지. 근데 이 포트폴리오 작성은요, 어머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지 되겠더라고요. 멀리서 찾지 않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의 수행평가 점수를 보니까는 얘가 내 아들이 맞나 할 정도. 왜 그랬니? 그랬더니만 이 네모넣기를 빈칸으로 가져갔더라고요. 너 왜 빈칸으로 가져갔어? 했더니 난 몰라서 이거 그냥 가져가면은 그 빈칸을 수업 시간에 채워주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특히 아들 제가 나와서는 열심히 이렇게 설명회도 하고 이제 정작 제 아들은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 작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창의 융합, 내가 어떤 동기를 갖고서는 어떤 도전 정신으로 나의 잠재력을 갖고서는 이 부분을 시작했는지, 그래서 내가 실패를 했던 성공을 했던 다양한 경험을 녹아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 부분하고 좀 크게 다른 점이 뭐냐면은 얘는 개인적인 결과물들이 많았었어요. 내가 시험을 보고 그냥 결과를 얻어내는 거.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요 부분이 학교에서도 조금 많이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요. 혹시 무슨 조별평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조별평가 해갖고서는 협업 마인드를 많이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역량을 보는 입시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애가 스스로 하기를 바란다. 늘 궁금해 하기를 바란다. 엄마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이것 좀 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내 아이가 이런 마음을 갖게끔 하고 싶은데 요 마음을 갖게끔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어머님들한테 있다라고 봅니다. 아이들은 결코 스스로 요 부분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빨리 찾는 애들을 가만히 이제 전수조사를 해보면은 독서를 많이 한 아이들은 궁금한 것도 되게 많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되는지도 많이 찾아내더라고요. 거기에서 좀 더 창의적인 아이들이라면 그거를 꼭 내가 직접적으로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서는 뭔가가 이제 생각도 해보고 책을 읽고 간접 경험도 하고 나면은 이제 이 부분들이 의미 있는 지식이 되기 위해서 이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지식하고 연결을 시켜서 더 확장된 사고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확장된 사고를 갖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확인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경험치들이 장기 기억화 된다라는 거고요. 그 장기 기억화가 된 상황에서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최상위권 아이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문장제 문제를 읽히고서는 해결할 때 보면은 이 그냥 의무로 해독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혹시 4학년 어머님들 계시나요? 그럼 3학년 어머니 계시나요? 네. 그래도 3학년, 4학년이 가장 코로나의 피해를 많이 받은 학생들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는 이제 현장에서 직접 강의도 하고 있는데요. 4학년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 애들만 힘든가? 그래서 이제 서울이나 이제 분당 지역의 원장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4학년이 다 힘들대요. 왜 힘든가 하고 봤더니만 1, 2, 3학년 때 학교를 안 간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 지시사항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는 학년들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수업을 하기는 했죠. 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듣지는 않잖아요. 애기들이다 보니까는 그냥 화면이 가고 그냥 그 소리만 듣다 보니까는 이 소리를 의미 있게 해석을 하는 그 훈련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저희 어머님들, 애기들 어렸을 때 외식 나가게 되면은 식당에서 시끄럽게 굴면 안 된다고 뭐 하시죠? 핸드폰, 그렇죠. 핸드폰 틀어주셔서 뭐 뽀로로 보고 뭐 이러다 보면은 애기들은 어렸을 때부터 화려한 색채에 빠른 화면이 지나가는 거가 익숙해져 있다가 현장에 이제 학교에 가갖고서는 긴 지문이나 글밥으로 보게 되고 색채도 한 가지 색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학습에 대한 흥미도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 되죠. 그렇지만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좀 그래도 많이 좀 이해를 하고 익숙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아이들은 대부분 아이들은 여기에서 학습이 끝난다면 최상위권 아이들이 가진 그 역량을 보면은 이 부분이 더 있더라 이 소리죠. 그래서 문장제 문제든 최상위 문제를 봤을 때에 그러니까 그 고난도의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얘를 그냥 글씨로 해석을 하고 끝낼 것이냐 아니면 그거를 실질적으로 내 거로 만들어서 아 상황이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나를 직접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뛰어들게 해갖고서는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가 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미지 형성을 시키는 거가 최상위권 아이들이 갖고 있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의 원리 탐구,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사고 전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은 이제 습관, 루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루틴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저는 어느 시기에 시작을 해야지 되느냐? 못 모를 때 시작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 예, 못 모를 때 그냥 어머님들이 계속해서 반복을 시키시는 거가 중요한데 문제가 생겼죠. 계속해서 반복을 뭐를 할 것이냐.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여러 번 반복하는 거가 중요한데 그 반복은요 어학 쪽에서는 많이 도움이 돼요. 근데 수학은 과연 도움이 될까? 물론 이제 이 부분은 교수법에 따라서 이제 좀 틀려지는데요. 연산 중요합니다. 연산 중요하지만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산에 크게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이렇게 수동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은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암기가 된다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땡땡 학습을 많이 하고 온 애들이 있어요. 예, 네, 제가 물어봐요. 너 땡땡 학습지 했지? 네, 어떻게 하셨어요? 걔네들은 연산도 패턴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전제 문제가 나오면 너무 급한 거예요. 뭐는 뭐 이 속도전이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생각을 하라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판서 수업을 할 때도 보면은 쭉 설명을 해줘요. 애들이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갑자기 확 지워버리고 다시 해봐. 그럼 애들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디를 보내고 계시던지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학원을 보내지 말자라는 주의예요. 그러니까는 4학년까지는 대부분 다 연산밖에 없어요, 어머니. 근데 이 연산 문제집은 어머님들이 해주셨을 때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게 아이들이 습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학원에 보내면 다 되겠지. 근데 보통 이제 학원에 보내시면 4학년까지 학습은 맞았다, 틀렸다
요거 체크 정도 해주는 방향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사고력하고는 틀립니다, 어머니. 사고력하고는 틀리지만 일반 이제 연산을 했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오히려 집중력을 저하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학년에서는 연산을 죽어라 시키는 것보다는 문장제 하나를 갖다가 차라리 베란다, 그 중간에 그 창문에다가 어머님들이 이렇게 마카 같은 걸로 좀 써주시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하게끔 하는, 한 문제라도 좀 생각을 하게끔 하는 문제를 좀 더 접하게 하는 거가 맞는 것 같고요. 대부분 오신 이 초등 고학년의 수학학습법을 보면 미래와 연결을 시키면서 이제 선행의 속도를 맞춰야지 되겠죠. 그러면서 나는 뭐를 해야지 될 것인가, 어떤 거에 흥미가 있느냐를 끊임없이 찾아주셔야지 돼요. 이제 어머님들 중에 이제 이런 질문들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데 우리의 진로를 벌써 정해야지 되나요? 저는 무조건 정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 진로가 정해지고 나서 준비를 하다 보면은 그 방향성, 내가 뭐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되는지 어머님도 알게 되고 아이들도 알게 되거든요. 중간에 꿈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바뀌면 바뀐 대로 내가 어떻게 찾아가면 되는지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기가 편한데, 뭐 나중에 뭐 성적 나오는 대로 대학 가면 되지. 그거는 이제 저희 때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래하고 연결을 시켜갖고서는 반드시 요 시기서부터는 내 아이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좀 보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선행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영재고를 준비하는 것도 저는 또 꼭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은 언제서부터 해야지 되느냐, 또 뭐를 해야지 되느냐, 어디까지 해야지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이의 인지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틀리다. 그러니까 현재 수학의 그 평가지를 보면은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방향을 보는 그 고등학교 수학이라든지 영재고 그 시험을 보면은 좀 방향성을 가진 문제들이 많다. 그러니까 아직 중고등학생 어머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방향성을 좀 봐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가 무슨 말인지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일단은 이 초등 수학을 보면은 혹시 자제분들을 직접 가르치시는 어머님들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연산이 방법이 저희 때처럼 이게 뭐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 방법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가지 영역이 필요해요. 일단은 딱 보는 순간에 통문장으로 문제를 이제 이해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구나, 통문장으로 이해를 해야지 되고요. 그 상황이 이해가 되면 문장을 끊어서 전략을 짜야지 돼요. 근데 이 다음에 문제가 생기죠. 전략도 짜서 문제도 풀고 답도 맞았는데 그 다음 제일 중요한 한 줄씩의 조합이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의 평가는 이 한 줄씩의 조합이 필요하지 끊어 읽어서 이식 저식을 평가하지는 않거든요. 저희 학원의 가장 큰 특징은 어머님들이 놀라실 정도로 좀 저희 선생님들이 좀 너무 세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푸시를 하는 거는 글씨와 식입니다. 재원생 어머님들이 계신가 보네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수능이 논술형으로 바뀌면 저희 학원 아이들은 굉장히 유리하다. 진짜 식을 기계같이 쓰거든요. 여기 홍천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수지 지역에서는 수학이 제일 센 거 아시죠? 수지보다도 더 세거든요. 유일하게 100점이 한 명 남은 저희 센터 출신이고요. 서술형이 만점인데 그게 딱 한 명이었어요. 홍천고등학교에서. 저희 센터 출신입니다. 네. 해서
이제 이 초등학교 때 선행, 특히 요 시기에 학습 루틴을 만들어야지 되는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통문장을 해결을 해서 다시 거기 안에서 문장끈을 읽기를 하고 그 끊어진 문장을 갖다가 한 줄씩으로 조합해내야지 되는 능력 해서 요 초등학교 시기에 어느 정도까지의 선행이 좀 좋냐라고 한다면 저희 센터의 평균적인 선행 진도를 보면은 6학년 때 중등 과정이 끝나진다.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그 온라인 설명회 때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분당하고 같은 그러니까 분당 지역 어머님들하고 같이 설명회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당하고 저희는 조금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용인 자사 지역 30%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교재를 좀 탄탄하게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소장님 저희 이거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해서 예, 한 줄 조합식으로 이끌어내고 여기까지 중3 진도가 맞춰지면은 좀 좋겠다. 예. 그래서 이제 중등과정 아이들 이제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고등과정까지 이제 좀 예, 보는데 그러니까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선행이 필요한 이유는요. 교과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머님들 때보다는 내용도 많이 빠졌고요. 내용도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험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시험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과 문제, 기본 문제만 갖고서는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시험 기간이 돼 갖고서는 바로 심한 문제를 풀 수는 없으니까는 미리 선행을 했던 아이들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복귀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초등학교 때 중등 선행을 했을 때에 심화를 안 했을 경우 오는 문제는 뭐냐? 일단은 여기에서 갑자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최상위 문제를 풀고 고난도 문제를 계속 풀리는 이유는 여기에서 뒷심을 발휘하기 위함이고요. 중등 과정에서의 저희는 이제 최상위 A급까지 다 쓰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또 뭐냐? 고등 과정에서의 뒷심을 길러내기 위한 작업들을 그 전 과정에서 계속해서 푸시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심화 선행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어머니? 듣고 계신가요? 그렇죠. 뒷심. 그 뒷심. 네, 그렇죠. 네, 뒷심을 갖기 위한 거는 창의 수학, 다양한 방향성을 갖기 위한 이제 창의 수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논리적 사고를 갖기 위해서 전략적 사고의 힘을 키워내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빠졌던 부분들은 다 고등과정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집합 배웠는데 요즘은 고등학교에 가서 집합이 들어가 있고 내용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있었던 부분들이 이쪽에 가서 한꺼번에 다 하다 보면은 만약에 선행이 조금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안심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긴 지금 초등부 어머님들이시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고등부나 중등부 어머님들이 계셨는데 선행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불안감만 가중시킬 뿐인데 다행히도 초등부 어머님들이시니까는 이 고등학교 때 가갖고서는 만약에 선행이 좀 많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고등부를 진학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그냥 그 많은 양을 소화하기도 바빠요. 근데 여기에서도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서는 갑자기 낮아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 중위권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여기에서 기본 선행이 좀
되어 있어야지 고등학교 가갖고서는 좀 그 중위권 이상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편안해지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심화 수업은 어디까지 해야지 되느냐. 아무리 똑똑한 아이라고 할지라도요. 3개년 이상의 선행을 할 때에는 나이의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어머니. 그래서 그 나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담임 선생님하고 끊임없이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 내 아이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지 되고요. 저희 센터는 다행히도 심화 수업을 좀 많이 강화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냥 뭐 어차피 이렇게 선배 어머니들 얘기를 들어보면, 선행 다 필요 없어. 어차피 다시 해야지 돼. 정석을 3번, 4번 봐야지 돼. 뭐 이런 말들이 있는 이유는 단순하게 그 기본 문제만 하고 갔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가고 개통학문이잖아요. 학년이 올라가고 학년이 올라가서 그 이상의 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들의 그 역량이 키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화 문제, 선행이 됐기 때문에 계속 연산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학년이 됐을 때에 심화 문제를 주면은 아이들이 막, 애기 머리가 컸으니까는 이 문제를 이해를 하나? 결코 못해요. 특히 이 중에 남학생 어머님들은요, 내가 6학년 때 기본 문제집만 하고 중등과정을 끝내고, 자, 다시 턴해갖고서는 심화 문제를 가자? 결코 못 들어와요.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져요. 왜냐면 문제를 딱 보고, 엄마, 나 학원에서 들을 때는 다 알아. 그래서 집에 오면 안 돼. 그 이유는 뭐냐면, 연산만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앞에서 열심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리고 자, 이제 마저 정리해봐. 그럼 아이들은 또 연산만 하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주어져야지 되고, 그러니까 수학은 자기주도 학습이 어려운 학문이기는 하나, 만약에 수학에서 자기주도 학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집에 가서 복습하고 복기하는 그 과정이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포자의 비율이에요. 보시면은 110%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100%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은 1, 2학년 때 이제 수학을 어머니 의외예요. 1, 2학년 때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10명 중에 3명. 그러니까 집에 와서 아이들이 얘기해요. 아, 엄마, 나 수학이 너무 어려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어머님도 이제 조금 거기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지 돼요. 그 말은 수학이 싫다, 수학이 어렵다, 이거는 난 생각하기 정말 싫다. 이걸로 받아들이셔야지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어머님들이 땡땡 학습지를 시키기 시작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3학년이 되면은 또 그 중에 뭐 14%가 또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덧셈 뺄셈까지는 그래? 어머님들이 땡땡 학습지나 집에서 연산 문제집을 열심히 시키셔서 아이들이 2자리 더하기 2자리까지는 암산까지 갔어요. 곱셈이 나오면서부터 또 한 번 지진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학년까지는 사고력을 제외한 일반 선행학습 학원이라고 그래야지 되나. 물론 이제 아이들에 따라서 잘 받아먹는 아이들도 있는데, 주로 저희가 4학년, 5학년 아이들을 받았을 때에 집중력이 강한 아이들은 어머니들하고 학습하고 온 아이들이요. 이 친구들은 선행은 많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아, 그렇구나. 말귀를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학원에서는 맞았어, 틀렸어, 채점하는 거가 끝난다면 어머님들은 반드시 아이들이 어디서 틀렸는지를 확인하시거든요. 야, 문제 다시 읽어봐봐. 문제 안 읽어서 틀렸네. 내지는 보시고서는 야, 여기서부터 틀렸으니까는 여기서부터 해. 근데 요거가 저희 학원에서 하는 학습법이라 그랬죠. 메타 인지를 확장시킬 수 있는 학습법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은 지금 댁에서 그거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4학년에서 수학 교육 전문가가 필요한 단원은 다각형 단원이요.
이 부분은 이제 중학교 2학년 2학기로 연결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좀 정리가 필요하고요. 5학년 어머님들 계시죠? 네, 5-1 지난 봄에 굉장히 힘들지 않으셨나요? 네, 힘드셨죠. 저희도 힘듭니다. 다른 데서 좀 하고 오면 안 되나? 5학년 1학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요 부분은 5학년 때 나오지만 중학교 1학년 1학기 1단원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어렵게 나오는 나머지 단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용어를 갖고 개념적으로 다가서 쓰셔야지 되거든요. 뒤에 예문을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도 사실상 뭐 기본 문제집까지는 연산이니까는 해주셨어요. 근데 그래? 그러면 이제 또 최상위를 해야지 되겠지? 하고서는 보시고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보시니까 좀 당황스러우셨죠. 해답지를 이렇게 보시고 이거구나. 그리고 어머님들이 암기된 내용을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엄마 모르겠는데 그래? 속도를 낮춰서 천천히 얘기해줘요. 엄마 잘 모르겠어. 화가 나니까 큰 소리로 우기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이 우김이 결국은 수학이 암기 과목으로 전락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 5-14부터는 반드시 제대로 수업할 수 있는 저희 수의학원의 아이들을 5-1이 끝났나요? 5학년 밑에 이제 4학년, 3학년 어머님들은 여기가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때는 반드시 수의학원, 딴 학원도 아니고 꼭 수의학원을 보내셔야지만 되는 이유를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학년에서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비와 비율, 비례식과 비례 배분을 어려워하시는데 이 단어는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결코 어렵지 않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 말에 그 전치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문장이 굉장히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수업은 저희 선생님들만 좀 직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도대체 선행학습은 언제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되나요? 라고 한다면 남학생하고 여학생들하고 성향이 조금 틀리거든요. 저는 5학년 때서부터는 반드시 학원을 보내셔서 조금 교육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은 아이들이 고생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학은 계통학문이고 단원별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본 거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요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에 이등변 삼각형, 내심, 외심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의 성질이 2학년, 뭐 이렇게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4학년에서 나오는 다각형, 특히 사각형을 저희는 수업 시간에 이 표를 그대로 그리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초등과정에서 필요한 내용도 있고요. 중등과정에서의 2-2에서 필요한 선행학습의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은 한번 조금 공부를 시키고 2학년 2학기 학습에 들어갔을 때에 자연스럽게 기본 문제를 빨리 학습할 수 있게끔 이 표를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반복을 시키고 있고요. 그것을 다시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이 포함 관계를 해서 결국은 사각형에서의 어떤 조건이 가지면 사다리꼴이 되고 이 사다리꼴에서 또 어떤 조건이 되면 평행사변형이 되는지 그 다음에 그게 정의인지 정리인 건지 그것까지도 다 학습을 시키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4학년에 나오는 이 기본 문제가 2학년 2학기 내신에 어떤 문제로 흘러가고 이 2학년 2학기의 내신형 문제는 올림피아드 기출문제가 중학교 심화 문제하고 경시 문제하고 어떻게 틀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림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을 하면은 고난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 그림이 지워진 상태에서 문장만 읽고서는 이 그림을 해석해내고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거가 경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수능 문제는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중등 문제하고 연결된 문제들이 그렇게 크게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2-2, 3-2를 할 때에 저희가 혹시 영재고를 준비하시나요? 라고 해서 영재고를 준비하는 아이들과 준비하지 않는 아이들의 2-2, 3-2의 무게의 중심을 조금 다르게 뒀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같이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형 문제를 보면 2-2에서 연결시킨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현재 수지 지역의 고1 문제들을 보면은 고3까지 한 아이들이 선행 미적분까지 다 끝내서 수능 기출문제까지 해결한 아이들이 좀 유리하더라고요.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그 문제 자체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고3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은 인트로 한 2-3주를 제외하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 고1이나 그러니까 고2 과정에 그 필요한 영역들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끊어서 내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고3까지 선행이 안 된 상태에서 바로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을 때에는 당황스러운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경험이 한 번 있었던 친구들은 어서 봤던 문제네 당황하지 않으면서 그 문제의 결과도 잘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5학년, 1학년 마의 단원이죠. 약수와 배수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1단원 자연수의 성질,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는 5학년에서 이거는 지금 이제 저희가 5학년 아이들의 그러니까 수업을 진행할 때에 필기시키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밑줄을 긋고 약수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뜨리는 수야. 맞죠? 맞는데 나누어 떨어뜨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단원이냐? 나누기죠. 나누기 현상. 그래서 여기 몫이 있고 그럼 언제 나눗셈을 멈추느냐라고 한다면은 요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작아질 때, 그 다음에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나머지가 0이 되는 거죠. 그 나머지가 0이 되게끔 만드는 수를 우리는 약수라고 한다. 그러면서 보면 과정 중에 요 내용을 문제집에서 보셨을 거예요. 결국은 중학교 1학년에 소인수분의 단원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고난도 문제를 보면은 중학교 1학년 1학기 문제처럼 직관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그 두 수의 약수를 공약수를 구하여라 그럴 때 이렇게 나누기로 가잖아요. 근데 그 나눌 때 갑자기 6을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답은 맞죠. 근데 어머님들 그거를 이렇게 잘 들여다보시면 그 나누는 수는 6이 오면 안 되고 소수가 와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엄마 왜 6이 오면 안 돼? 그러면은 안 돼. 왜 안 돼? 해답지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 가 아니라 바로 요 소인수분해가 용어가 생략이 된 거고 여기는 소수. 그러니까는 소인수라는 거는 소수, 약수가 1과 나 자신밖에 없는 수고 2는 나누다라는 소리예요. 소수로 나눌 수 있는 수로 쪼개라 이 소리거든요. 그럼 여기가 다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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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문제만 풀어서 그 문제의 양으로 승부를 해서 문제가 데이터로 돼서 내가 문제를 해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처음서부터 이제 중고등부까지 이어지는 이거를 알기 때문에 저희 특목센터의 선생님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고등부 수업까지 다 가능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초등 그 수업을 하실 때에도 이 문제는 고등부에 어떤 문제로까지 연결이 되더라. 이거를 다 파악하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2번씩 저희 센터는 선생님들끼리 시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젊은 선생님들한테 이런 감각을 배우고 있고 또 제가 갖고 있는 경험치의 노하우를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원을 보냈더니만 좀 잘하는 아이들은 경험이 많은 선생님, 또 좀 늦게 들어간 아이들은 경험치가 좀 적은 선생님이 아니라 저희는 다 공평하게 또 어떤 분이 들어가셔도 수업의 내용은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계속해서 같은 내용들이 있고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저희 센터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요, PSL하고 PHL 두 개 라인이 있고요. 요 라인은 처음 이제 저희 학원은 기본서가 끝나고 나서 응용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교시 기본 선생님이 1, 2, 3단원 들어갈 때에 최상희 선생님이 1단원을 따라 붙어요. 그래서 그 단원을 할 때에 아이가 심화까지 깊이 있는 생각까지 할 수 있게끔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한 아이들은 최상희 문제집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최상희가 다 틀려갖고 오면은 어머님들이 화를 내세요. 근데 그 화를 내시는 거가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어머님들의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저희도 알아요. 이 아이가 최상희를 다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최상희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학년이 올라가서의 뒷심을 기르기 위함이다. 그래서 참고 견디시다 보면은 5-1에서는 한 50% 나왔던 최상희가 5-2에서는 한 65%, 6-1에서는 한 70%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제 최상위 1회독을 할 때에는 저희가 하이 레벨을 빼고 레벨업 테스트 정도까지만 아이들을 진행을 시키고요. 이게 이제 8주 과정으로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요 두 책이 끝나고 나면 회수를 하고 최상위 똑같은 책을 한 번 더 사서 첫 페이지서부터 다시 반복을 시켜요. 그러니까 정독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어머님들이 도대체 이 학원은 오답을 왜 안 시키나요? 라고 한다면 아이들한테 오답을 시켰을 경우에 오는 문제는 답서부터 거꾸로 유추를 해서 문제를 만들어내더라고요. 놀라운 능력 아니에요, 어머니? 아까 수업 시간에 답이 뭐였지? 그 전줄에 뭐였었지? 중간 과정 없이 갑자기 이제 한 줄씩이 나오고. 그래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시간차를 두고서는 좀 공격을 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답보다는 여기서 끊고 다시 최상의 한 권을 또 사서 1페이지서부터 다시 복습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75%가 바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센터에서 한 3학기 정도가 돌고 나면 일로 넘어와요. 근데 여기하고 차이점은 뭐냐? 처음서부터 최상위 하이 레벨까지 다 섭렵하고요. 75%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독을 시키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점프 앙수화 여기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문장제 문제라든지 사고력, 창의 사고력 문제가 좀 더 많거든요. 요거를 4주 동안에.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여기하고 여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중등과정에 들어가서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곧 중등과정에 한 6개월 뒤면 다 들어가실 테니까는 개꿀을 1품까지는 갔습니다. 개꿀을 1품까지는 갔고 여기에서 최상의 1스텝, 2스텝까지 끊느냐 그 다음에 1스텝까지 끊고 A급의 B스텝만 저희가 프린트물로 만들어서 복습을 시킵니다. 단원별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개꿀을 선생님이 2단원 정도 나갔을 때 1품 선생님이 1단원 뒤따라가고 최상위 선생님이 1, 2스텝으로 또 따라가고 그래서 여기가 또 다 마무리되면은 모든 선생님들이 요거를 이제 단원별로 끊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중등과정서부터는 학년에 상관없이 4교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교시는 정규 수업이고요. 1시간은 자기주도 시간이라고 해서 숙제를 한 70% 이상 하고서는 집에 가게끔 하고요. 빠른 아이들은 집에 가서 숙제하는 거가 싫어서 다 하고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어머님들이 이 시스템을 너무 좋아하세요. 집에 와서 공부 안 해도 된다고요? 근데 이제 집에 와서 공부를 안 하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그 학원은 왜 숙제가 없느냐. 그러니까 갈수록 이렇게 욕심을 내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1품까지도 다 똑같고, 여기 최상위가 빠졌네요. 여기 최상위, 여기 있구나. 예. 1학기 때는 최상위를 하는데요. 2학기 때는 최상위를 하지 않고 A급만 합니다, 어머니. 그 다음에 CB, A 단계까지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대부분은 요 교재라든지 뒤에 정석이라든지 영재반만 아마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재일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정석을 요즘 이렇게 좀 보면은 정석을 수업을 하실 수 있는 선생님이 극히 드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센터는 그냥 특목반에 들어오면은 다른 학원에서의 영재반에서 쓰는 교재를 저희 일반반에서 쓸 수 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의 그 설명회는 다 진행이 됐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초등 특목하고 일반반이 나눠져 있습니다, 어머니. 예. 그래서 일반반하고는 조금 시스템이나 교재 부분이 틀리고요. 분당 지역하고 소장님 저 지금부터는 이제 편안하게 얘기해도 될까요? 예, 네. 이제서부터는 편안하게 수지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관하고 틀리고요. 분당하고 수지 지역하고 또 틀립니다. 예. 예, 특목 기준이고요. 예, 수지센터에서만 행해지는 커리큘럼이고요. 또 궁금하신 점. 근데 나중에 있다가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녁 때 온라인으로 들어오셔서 여기 시스템에 대해서 막 물어보시면은 제가 좀 많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 물어보세요. 네네. A급 할 때요. 네네. A스텝이 많이 어렵잖아요. 네네. 그 A스텝을 모듈이 다 틀려도 네. 괜찮나요? 괜찮죠, 어머니? 그거 다 풀면은 강사를 해야죠. 네. 영재고 준비하는 아이들도 A급의 A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선행이잖아요. 현행이 아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50%가 나온다 그러면 내 아이는 정말 수학에 탁월한 감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보셔야지 돼요. 대부분 아이들은 많이 틀려요. 예. 정상인 거죠. 정상이 아니라 월등한 거예요, 어머니. 이미 A급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월등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C스텝, B스텝까지를 좀 보셔야지 돼요. C스텝이 거의 90%가 나오고, B스텝에서 한 15번까지는 한 60%, 70%가 나오는데 B스텝의 15번 이후서부터가 한 50%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예. 그 다음에 또 궁금하신 점. 네. 네, 네. 지금 저희 4학년 아이들 중에서 4시간씩 잘 견디고 있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저희가 한 분 선생님이 이 수업을 다 진행하는 거가 아니고요. 교재마다 선생님이 좀 틀리시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렇게 지루해 하지 않아요, 어머니. 친구가 다니고 있는데, 네네. 반 구성 인원이 많지 않다고 하는데, 몇 명 정도? 그 반마다 틀려요, 어머니. 예.
많은 반도 있고 적은 반도 있는데 처음에 온 친구들은 저희가 막 10명 있는 반에 처음 그러니까 학습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특히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작은 반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킨 다음에 예, 잘 견뎌지면은 명수가 많은 반으로 합쳐지기도 해요. 친구는 같고 진도하는 때는 같고 네. 학년은 이제 여러 학년이 섞이는 2개 학년 정도가 섞일 수가 있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그 위에 학년들하고 섞일 때에는 그 반의 앞에서 30% 안에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성향적으로 좀 맞을 때에, 예, 그럴 때 합반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숙제가 많다고 일주일에 3번을 가는데 월수금 이렇게 가면은 월요일날 가서 수요일까지 해가야 되는 숙제가 10장 뭐 이렇게 나오면 최강인데 8장 이렇게 나온다고. 거짓입니다, 어머니. 진짜 거짓입니다. 저희 최상위 그렇게 무리하게 내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항상 수업하기 전에 선생님들하고 간단하게 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반에 들어가는 선생님들끼리 어느 때는 숙제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도 나와서 오늘 진도 나가느냐고 숙제가 적으니까 선생님은 많이 내주셔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8장인 경우는 언제냐? 기본 문제에서 연산을 할 때요. 그러니까 저희는 숙제를 분량으로 내주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쪼개서 내줘요. 아, 이 정도면은 한 1시간 정도 걸리겠다라는 부분으로. 아이마다 다르진 않겠네요. 좀 빨리 하는 친구나 느린 친구나. 그렇죠, 어머니. 그 다음에, A급의 A라든지 그 5문제씩 나가거든요. C 5개, B 5개, A 5개. 그래서 그러니까 숙제를 저희가 어려운 부분을 안 내주는 가장 큰 이유는요. 집에서 내줬는데 대부분 아이들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실하게 갖고 오지만 나중에는 나 몰라 그리고 다별이에요. 그 아이는 곧 스타가 될 거예요. 네, 근데 어차피 몰라요. 다 틀려 갖고 오면 쉬운 문제가 숙제를 내줬을 때 집중도도 떨어져요. 어차피 나는 몰라. 그 대충 해갖고 가는 그 습관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1스텝, 2스텝은 숙제로. 그 다음에 뒤에 어려운 문제는 저희가 이제 시간을 재줘요. 지금서부터 1번, 2번 푸는데 5분. 그래서 쓱 봐서 연필이 움직여진다? 그럼 시간 더 줄까? 하고 물어보고 아니면은 연필이 안 움직이네? 그럼 여기 봐! 해갖고서는 판서 수업을 해주고 있어요. 또 때로는 일품의 그 뒤에 최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애들한테 쭉 한 번씩 풀어주게 하고 일반 통행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때도 있어요. 단원별로. 근데 그때는 필기를 아무것도 못하게 해줘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흐름을 읽게끔 한 다음에 집에 가서 다시 리뷰해갖고 오는 게 숙제일 때가 있어요. 그거는 단원마다 조금씩 틀려요, 어머니. 예. 그러니까 무조건 어려운 거는 학원에서 선생님하고 같이 집에 가서 빠르게 조금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과제. 그 다음에 과제가 중등과정서부터는 학원에서 자기주도 시간 1시간에 이루어지는 거가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혹시라도 저희 선생님들 뒤에 앉아 계시지만 네, 그렇다면 아이가 자기주도 시간에 혼자서 정말로 스스로 뭔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간 아이죠. 예. 또 이렇게 소문은 좀 들으셨을 거예요. 너무 빡센 학원이다. 근데 이렇게 막상 또 다니는 애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 빡셈이 어디까지가 빡세고 어디까지가 거짓된 진실인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해명해 하겠습니다. 예. 또 이렇게 보내시면서 죄송하지만 누구? 저요? 예. 재원 네네. 김유나. 네. 네. 또 유난히 보내시면서 또 궁금하신. 네, 또 뭐 다른 궁금하신 점. 그러면은 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